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3주 동안, 6주 동안 여러분하고 같이 이 인공지능 시대 자녀의 창의성 교육과 미래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게 된 이재박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 여러분 요즘 뭐 인공지능 얘기 워낙 많이 들으셔가지고 어쩌면 뭐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예, 실제로 인공지능이 우리 자녀 세대한테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비를 하고 어떻게 좀 살게 될지 그런 얘기를 앞으로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서초교육지원센터에서 저를 그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서초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여러분하고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이렇게 반갑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남은 시간에 여러분하고 뭐 그냥 뭐 이래저래 시간 보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저에 대해서 아마 거의 정보가 없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좀 친해진다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뭐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해왔는지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재박이라고 하고요. 저는 대학 때 학부에서의 전공은 작곡이었습니다. 작곡, 음악, 예술, 뭐 이런 쪽이죠. 예, 그런데 제가 오늘 뭐 이제 창의성, 교육, 미래 이런 키워드로 거기다가 뭐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까지 더해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조금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좀 의아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쪽으로 오게 됐는지. 예, 그런데, 뭐 또 사실 요즘은 다 이종격투기입니다. 그죠? 요즘은 칸막이가 있는 시대는 벌써 끝났죠. 그래서 뭐 예술 전공생이다, 물리학 전공생이다 해서 자기 분야만 이렇게 공부하고 그걸로 남은 인생을 살게 되는 시대는 벌써 오래전에 끝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 요즘은 전공이라는 것 자체는 그다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남은 시간에도 계속 얘기하게 되겠지만 특히 우리 자녀들이 살게 될 시대는 대학에서의 전공을 뭘로 선택하느냐는 그 아이가 그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부모님들 뭐 벌써부터 뭐 우리 아기는 뭐 지금 유치원 다니고 있는데 우리 아기는 초등학생인데 우리 아이를 뭐 의대에 보내야지 우리 아이를 뭐 법대에 보내야지 로스쿨에 보내야지 이런 생각 아마 하시고 계신 분이 대다수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에는 사실상 전공은 거의 의미가 없는 시대로 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예술을 전공했지만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시대가 아닙니다, 이미. 예.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런 쪽을 하게 됐느냐 하면요. 제가 이제 책을 지금까지 네 권을 썼는데 이 책을 보시면 제가 이제 살아온 인생이 이렇게 쭉 그냥 다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제가 앞으로 하게 될 얘기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때문에 저 소개와 함께 그 좀 스토리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게 2018년에 썼던 책입니다. 예, 다빈치가 된 알고리즘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제목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 뭐 알고리즘이라는 요 용어가 좀 낯서실 수도 있는데 사실 뭐 그렇게 낯설 뭐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리즘 늘 쓰고 있죠. 컴퓨터도 지금 다 알고리즘으로 돌아가는 거고 우리가 줌으로 만나고 있는데 이 줌도 다 알고리즘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 알고리즘은 뭐 다른 게 아니고 규칙의 모음입니다. 규칙의 모음인데 이 알고리즘을 다른 말로 하면은 요즘 흔히 말하는 인공지능도 되겠죠. 예, 인공지능. 그러니까 우리가 다빈치 그러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창의적이었던 인간이라고 평가를 하잖아요. 다빈치. 인류 역사상 가장 창의적이었던 인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다빈치라는 사람은 그림만 그렸던 것도 아니고, 예, 의학 공부도 하고, 과학 공부도 하고, 해부학도 하고, 다재다능한 사람이었는데, 알고리즘이,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이 다빈치처럼 됐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미 제가 이 책을 썼던 게 2018년인데, 이미 이때도
저는 이 인공지능이 창의성을 갖게 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가 이제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학부를 다니던 시절에, 그때는 학부에는 저는 이제 클래식 음악을 전공을 했는데, 이 클래식 음악을 전공하는 그런 학과에서는 음악도 종류가 많잖아요. 음악도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클래식 음악이라는 거는 특히 서양 음악을 말하고 이 서양 음악 중에서도 클래식이라는 그러니까 과거에 만들어졌던 음악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과거에 만들어진 악기를 사용한다는 뜻이거든요. 음악도 계속 발전을 하잖아요. 음악이 무한대로 발전을 하는데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죠. 이 발전의 핵심이 뭐냐 하면 사람의 아이디어도 물론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떤 상상력으로 어떤 음악을 펼쳐나갈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실제로 음악의 모습을 변형시키는 것의 핵심이 뭘까 하면은 그 핵심 중에 하나는 어떤 기술이 사용되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악에 사용되는 기술이 무엇이냐가 그 음악의 모습을 결정하는데 거의 뭐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클래식 음악이 클래식 음악이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 음악에 사용되는 기술이 과거에 만들어진 기술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클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 기술의 핵심이 뭐냐면 악기죠, 악기. 어떤 악기를 쓰느냐인데 클래식 음악이라고 부르는 그 장르에서는 주로 1700년대, 1800년대까지 만들어졌던 악기를 사용을 합니다. 200년 전 악기를 쓰는 거예요. 바이올린, 피아노, 첼로, 여러분들이 아는 그 악기죠. 우리가 흔히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그런 악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 과거의 교육은 칸막이가 쳐져 있다고 초반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음악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학이라고 부르는 그런 그 제도는 지식을 가르치는데 칸막이를 쳐서 가르치는 거예요. 물리학과에 가면 물리학 지식만 배웁니다. 물론 요즘은 뭐 학부를 다 뭐 융합 전공 이래서 뭐 이렇게 전공을 나누지 않고 뽑아서 나중에 전공을 정합니다만 결국에는 전공을 정하게 돼 있죠. 예. 그래서 그 전공을 택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음악도 이렇게 칸을 나눠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식 음악을 배운 사람은 그 이외의 음악을 잘 상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 과정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90년대에 음악대학을 다녔는데 그 당시에도 전자음악이 막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 보급이 되고 있었거든요. 전자음악이. 그런데 그런 전자음악에 관련해서는 수업에서 커리큘럼도 없고 아무런 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학교 밖에서 그런 전자음악이 발전하는 걸 보니까 이미 그 당시에도 이 전자음악이라는 게 내가 하는 건지 컴퓨터가 하는 건지 애매한 지점이 있었습니다. 이 컴퓨터를 사용해서 음악을 만들다 보면 이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 나인지 컴퓨터인지 이게 헷갈리는 어떤 지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헷갈린다. 정말 내가 창의적으로 음악을 만들고 있는 건지 기계가 창의적이어서 내가 이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건지 헷갈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2010년대 접어들면서 그런 생각이 나만의 생각이 아니고 이게 보편화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2012년이 인공지능 발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 이때부터 우리가 딥러닝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딥러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때부터는 배움의 주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배움의 주체가 2012년부터는 2012년 전에는 공부를 한다 그러면 그 공부를 하는 주체가 누구냐 그러면 사람이 공부를 한다는 뜻이었어요. 사람이 공부를 한다. 뭐 음악을 공부하든 물리학을 공부하든 생명공학을 공부하든 의학을 공부하든 공부한다 그러면 사람이 공부를 하는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살았던 시대가. 근데 2012년부터는 조금씩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공부하는 주체에 기계가 추가가 됩니다. 그걸 딥러닝이라고 부릅니다. 예. 딥러닝이 뭐냐면은 자, 공부를 우리가 할 거야. 공부를 하는데 사람도 공부해봐.
사람도 공부해봐. 자, 그런데 사람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자, 그 옆에 기계를 앉혀놓고, 야, 기계야, 기계야, 너도 공부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게 딥러닝입니다. 예. 그래서 이때부터는 공부하는 주체가 두 명이 돼요. 사람하고 기계로 이렇게 두 가지 주체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계가 공부하기 시작한 지 지금 202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횟수를 쳐봐야 13년밖에 안 된 거예요. 기계가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한 지 13년밖에 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 기계가 공부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13년 만에 너무 많은 것을 이뤄냈죠. 너무 많은 것을 이뤄냈어요. 얘가 공부한 지 4년 만에 2016년에 무슨 일을 했냐면요. 인간 중에 바둑을 제일 잘 두는 사람을 이겼죠. 예. 불과 공부한 지 4년밖에 안 지났는데 인간이 5천 년 동안 바둑을 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이세돌 구단의 인생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때 뭐 한 40살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2016년에 이세돌 구단이 그거보다 젊었는지 뭐 40살 뭐 이렇게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세돌 구단의 40살, 40년 인생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이세돌 구단이라는 세계 챔피언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그 앞단에 5천 년의 인류의 그 바둑에 관한 지식, 그 역사가 누적돼서 이세돌이라는 사람으로 그게 표현된 거죠. 그런 그 5천 년의 역사를 기계가 4년 만에 뛰어넘는 겁니다. 예,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기계가 공부를 잘하는 시대로 접어든 거예요. 인간 중에서 바둑을 제일 잘 두는 사람조차도 바둑이라는 분야의 공부에 있어서 기계를 뛰어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 얘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창의적인 수를 두는 겁니다. 창의적인 수. 창의적인 수. 예. 바둑에는 여러 가지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세돌 구단을 어떻게 이겼냐 그러면 얘가 인간은 그동안 두지 않았던 수를 얘가 스스로 두면서 이세돌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세돌이 이것과 관련해서 바둑 강의를 하시거든요. 이세돌 구단이. 근데 이세돌 구단이 바둑 강의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이, 인간이 기계를 바둑에서 이기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인간은 바둑을 둘 때 고정관념을 갖고 둔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요게 여러분의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시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인간이 창의적이고, 기계가 가르쳐 준 것만 할 줄 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기계는 가르쳐 준 것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게 제가 그 대중 강연 하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갖는 고정관념입니다. 이게. 기계에 대한 고정관념. 기계라는 거는 가르쳐 준 것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뭐 나이가 많은 뭐 50대, 60대, 70대 이런 분들만 이렇게 생각하느냐? 그건 전혀 아닙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같이 뭐 강의하고 얘기할 때도 이렇게 보면은 대학생들조차도 기계는 가르쳐 준 것만 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예. 이런 관념을 갖고 있으면 미래에 적응하기도 어렵고 미래에서 살아남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우리가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지피지기를 해야지 백전백승이라고. 그죠? 예. 적을 알아야지 뭐 우리가 뭐 싸울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미래를 살기 위해서 알아야 될 대상은 인간보다는 기계예요. 기계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기계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지 대비할 수 있는데 그 기계가 지금 창의적인 단계까지 왔고요. 창의적인 단계까지 왔고요. 가르쳐 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가르쳐 주지 않은 것을 너무 잘하는 시대로 온 거예요. 가르쳐 주지 않은 것을 너무 잘하는 시대로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알게 된, 깨닫게 된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인간이 가르쳐 준 것만 잘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오히려 가르쳐 준 것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고정관념을 갖고, 여러분 이 고정관념을 갖는다는 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기성세대라고 부릅니다. 기성세대. 기성세대가 된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으로 나머지를 평가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기성세대입니다. 예. 내가 알고 있는 가치관이 가장 뛰어난 거야. 이게 좋은 거야. 예. 이 고정관념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인간한테 고정관념. 이 기성세대가 되는 게 뭐, 우리가 뭐, 30살, 40살 이쯤 되면은 고정관념을 이제 거의 바꾸기가 어렵게 되죠.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학부모님들이 거진 그 나이 비슷하게 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이미 그 나이에 오면은 우리가 고정관념이라는 거를 버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보면은 나의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나의 경험. 아, 내가 경험해 보니까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좋아. 어. 아,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좋은 직장을 갖는 게 좋아. 아,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을 갖는 게 좋아. 라고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경험을 여러분의 자녀한테도 투사하고 계실 거예요. 대부분의 부모는, 그죠? 내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답을 아이한테 전해줍니다. 네. 시험으로 말하면 족보죠, 족보. 그죠? 전해져 내려오는 족보를 아이한테 주고 너는 내가 다 경험해 봤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라고 그 길을 알려주고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게 된 길은 지금까지 부모들이 경험했던 그 고정관념으로는 돌파하기가 어려운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던 시절에는 다빈치가 된 알고리즘 같은 그런 기계는 존재하지 않던 시절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살았던 시대는 다빈치가 된 알고리즘 같은 창의적인 기계는 없고 기계라고 해봐야 지능적인 기계라고 해봐야 최고가 뭐였냐? 그러면 검색 알고리즘이었어요. 검색 알고리즘. 네이버 검색, 구글 검색 이런 거를 경험한 세대가 우리 부모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똑똑한 기계라고 하는 거는 거기까지일 거예요. 검색을 잘하는 기계. 음. 그래서 한 번도 기계를 경쟁의 대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세대가 우리 부모 세대입니다. 예. 지적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기계를 경쟁의 대상이라고 생각해 보지 못한 세대가 그 부모가 아이에게 그렇게만 미래가 펼쳐질 거다라고 조언을 하시거나 알려주셔서는 그 아이의 미래가 굉장히 쉽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 아이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창의적인 기계하고 경쟁도 해야 되고 협업도 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이 첫 책을, 뭐, 제가 예술 분야 전공자다 보니까 예술 분야에서 기계가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면서 쓴 게 이 첫 번째 책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제가 뭐냐면 인공지능 예술을 계산할 수 있을까라는 부제를 제가 달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고정관념이죠. 예술이라는 거는 인간이 고뇌하고 인간의 뭐 감정이 들어가야 되고 감성이 들어가야 되고 예. 그래서 뭐 인간의 창의성으로 뭐 작품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고정관념이었죠. 예. 근데 그 고정관념만으로는 미래의 예술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 이해하기가 어렵냐면은 인공지능이라는 기계는 뭐 얘 기계잖아요. 컴퓨터잖아요. 소프트웨어잖아요. 알고리즘이잖아요. 얘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얘가 감정을 갖고 있나요? 뭐 인공지능의 감정을 갖고 있지 않죠. 얘가 그럼 뭐 감성적으로 뭘 느끼나요? 얘가 뭐 그런 것도 없죠. 근데 여러분 요새 뭐 챗GPT로 지브리 그림 안 그려보신 분 없을 텐데 그럼 얘가 뭐 사람처럼 무슨 어떤 감정을 갖고 이걸 그리냐 그게 아니고 얘는 기계이기 때문에 얘가 하는 거는 계산밖에 없다는 겁니다. 계산. 그냥 컴퓨터로 계산하는 계산. 근데 그 계산의 대상이 우리가 잘할 때는 계산기 하면은 이렇게 숫자 써 있고 그 숫자를 누르면 얘가 뭐 3 곱하기 5, 5 곱하기 6 이런 거 숫자 계산을 해주는 게 계산기였잖아요. 그죠? 그게 계산기였잖아요. 근데 최근의 계산기, 인공지능이라는 계산기는 어디까지 얘가 계산을 해줄 수 있냐면은
예술을 계산을 해주는 시대에 온 겁니다. 예술을 계산의 대상으로 삼는 기계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예술을 대상으로 삼는 기계가 예술 계산을 얼만큼 잘하냐 하면은 여러분 사진을 보여주고 그걸 지브리 스타일로 그려줘 하면은 찰떡같이 알아듣고 너무나 예쁘게 그려주는. 그래서 요즘 카톡 프로필 보면은 뭐 한 80%가 지브리 그걸로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게 그림을 계산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림 같은 거, 이미지 같은 거, 음악 같은 거, 문자, 시, 소설, 텍스트 이런 거는 계산의 대상이 아니었죠. 우리가 시, 소설, 이미지 뭐 이런 거는 데이터라고 부르긴 했는데 이 데이터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비정형 데이터라고 불렀어요. 비정형. 숫자로 쓰여진 데이터는 우리가 정형이라고 불렀고, 그죠? 문자나 이미지나 음악이나 이런 거는 비정형이라고 불렀어요.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태가 정해지지 않아서 이거는 사람만 이렇게 형태가 정해지지 않은 이런 데이터는 사람은 이런 걸 잘 다룰 수 있지만 그래서 그림도 그리고 그래서 음악도 하고 그래서 시도 쓴다고 생각을 했지만 기계는 이런 비정형 데이터를 다루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은 비정형 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인간보다 기계가 더 그 일을 잘 처리하는 시대로 왔다는 겁니다. 그럼 창의성이라는 건 주로 우리가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냐면 비정형 데이터를 잘 다루는 데서 창의성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계보다 인간이 그런 분야에서 창의성을 요하는 일에서 더 우위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이 제가 아까 중요한 해라고 말씀드렸는데 2012년부터 뭐 한 2016년, 2017년까지도 정부에서 나온 보고서들 보시면, 어,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을 직업, 이런 거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열심히 조사를 했거든요. 2017년, 2018년까지도 정부에서 나온 조사 보고서를 보면은 예술가는, 예술가는 기계에게 대체되지 않을 직업 1순위, 2순위로 꼽혔던 직업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예. 예술가가 오히려 가장 빨리 대체될 수 있는 그런 직업군에 속하는 직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고요. 이 두 번째 책에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일에 제한이 있는 분야가 없다는 겁니다. 예. 제한이 있는 분야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첫 책에서는 예술만 다뤘거든요. 근데 이 두 번째 책에서는 20개 산업 분야를 선정했습니다. 20개 산업 분야. 여기에는 자연과학도 있고요. 자연과학이라면 물리학, 천문학, 생명공학, 화학 이런 게 있겠죠. 예, 자연과학 분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문과학 분야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는 뭐 의학, 그러니까 뭐 의학은 자연과학이라고 봐야겠네요. 여기는 인문과학 분야에는 법학, 금융, 예, 경영 이런 거를 제가 꼽았고요. 그 다음에 코딩 이런 것도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예술 분야도 있습니다. 예술, 뭐 음악, 미술, 영화, 게임 이런 거 다 있죠. 그래서 20개 대표 산업 분야를 선정을 한 다음에 이 분야에서 과연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올리고 있는가? 이게 2020년에 쓴 책이거든요. 2020년에. 그러니까 벌써 5년 전이에요. 2020년 당시에 그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그 일을 얼만큼 잘하나를 사례를 다 찾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미 2020년 당시에 물리학, 천문학, 생명공학, 화학 뭐 할 거 없이 예술 분야도 막론하고 경영의 여러 가지 분야도 막론하고 법학, 금융 이런 데서 얘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인간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성과를 올리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예.
인간과 비교했을 때 여기서의 인간은 전문가를 말합니다. 전문가. 예. 여기서의 인간은 평균적인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각 분야의 전문가와 비교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각 분야의 전문가와 비교했을 때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는가를 비교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인간 전문가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미 2020년에 보니까. 예를 제가 몇 가지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면은 의료 분야가 있습니다. 의료 분야. 의료 분야에서는 의사들이 일을 하고 있죠. 예, 의사들이 가장 전문가잖아요. 그죠? 사람의 건강에 대해서 가장, 인간 중에는 가장 전문가 집단입니다. 이 전문가 집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진단하죠. 진단. 병을 진단하고 처방하고. 예. 이게 핵심 임무입니다. 이게 핵심 임무예요. 음. 근데 여기서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는지 보니까 이 진단 분야에서 뭐 진단에 뭐 병도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병이 있으니까 모든 병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은 병을 얘가 진단할 수 있고 그 진단의 정확도가 인간 의사의 평균적인 수준이거나 그거보다 높은 정확도로 얘가 병을 진단할 수 있는 것으로 이미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할지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인간 의사가 병을 진단하는 방법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를 잘 생각을 해보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시각 정보를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시각 정보. 예.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인공지능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예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인간 자체가 정보를 판단할 때 어떤 능력을 제일 많이 활용하는가 하면 시각을 가장 많이 활용한다는 겁니다. 인간 자체가. 인간은 동물 중에는 뭐 개처럼 후각이 발달한 그런 동물도 있는가 하면은 인간은 시각이 굉장히 발전해 있죠. 시각 정보로 인간이 판단하는 80%의 이상의 정보를 시각으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의료 정보도 가만 보면 시각 정보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병원 가면은 엑스레이 찍죠? 또는 CT 찍죠? 네. 또는 페트라는 그런 것도 찍죠, 요즘은. 예. 이런 게 다 찍으면 뭐냐면은 이게 가만 보니까 사진입니다, 사진. 예. 사진이에요, 사진. 이 사진을 찍어서 의사가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은 환자입니다, 환자가 아닙니다라고 진단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의 핵심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봤더니 이미지를 수집을 하는 겁니다. 이미지를 수집을 해요. 이미지를 수집을 한 다음에 그 이미지를 분류하는 거예요. 예. 여러 장의 이미지를 수집을 한 다음에 그 이미지를 분류하는 겁니다. 얘는 병이다, 얘는 병이 아니다. 이게 전문가가 하는 일의 핵심이에요. 전문가라는 집단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한 다음에 그 정보를 분류하는 일을 하는 게 전문가가 하는 일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드리면은 법률가가 있잖아요, 법률가. 법률가가 하는 일을 잘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판례를 막 수집을 합니다. 판례를 막 수집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게 죄가 있다, 유죄다. 이런 경우에 이거는 무죄다라고 이 사람들이 정보를 분류하는 거예요. 네. 이게 전문가가 하는 일의 핵심입니다. 음. 전문가들은 자료를 많이 수집을 한 다음에 그 정보를 분류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인공지능이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2012년부터 테스트를 본격적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딥러닝이라고 했잖아요. 네. 딥러닝이 그리고 아까 잘할 수 있는 일들이 뭐냐면은 비정형 데이터, 이미지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CT를 찍거나 엑스레이 찍거나 뭐 페트를 찍거나 해서 나오는 그 이미지가 정형 데이터가 아니고 비정형 데이터라는 겁니다. 이미지. 그래서 과거에는 얘한테 이거를 맡기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나오는 인공지능은 여러분 그 챗GPT로 그림을 그렸다고 했잖아요. 그 그림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챗GPT가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그 지브리 그림이 어떤 패턴을 갖고 있는지를 얘가 미리 공부를 해야지 그걸 알잖아요. 근데 그
지불이 여러분, 비정형 데이터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한테 지브리 그림이 갖고 있는 특징을 설명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지브리가 가진 그림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라고 하면은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 이 그림을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이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설명이 잘 안 되잖아요. 요 잘 안 되는 거를 설명이 안 되는 걸 우리가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거든요. 네. 지브리 그림을 설명 못하는 거는 여러분하고 저뿐만 아니라 그 그림을 만들어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조차도 스스로조차도 자, 당신이 갖고 있는 그림이 어떤 특징인지를 설명해 보세요. 그래서 그 특징이 어떤 특징이다라고 배운 사람이 그 설명을 듣고 비슷하게 그릴 수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하면은 하야오 감독조차도 그걸 잘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잘 뽑아내지를 못해요. 비정형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게 비정형인데 우리가 의료 이미지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엑스레이 찍어서 나오는 거, 뭐 이런 거 다 비정형인데 자, 이 특징에 대한 공부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공부를 하는 주체가 둘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의 주체는 인간이고 하나의 주체는 기계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공부를 의사도 했는데 이 공부를 이제는 기계한테 시키는 겁니다. 기계한테. 의사가 배워서 기계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시대는 지나간 거예요. 예. 이게 나중에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기계가 공부한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의사가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 뭐 CT 사진, 페트 사진 이런 거를 의사가 쫙 공부를 한 다음에 그 의사가 공부한 거를 의사가 기계한테 알려주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 그런 시대가 끝났어요. 그런 시대는 끝났고 지금은 어떤 시대냐? 의사도 CT를 공부하고 의사도 펫 사진을 공부하는데 그 옆에서 기계 혼자서 엑스레이 사진도 공부하고 CT 사진도 공부하고 펫 사진도 공부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얘가 그리고 공부만 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공부한 걸 바탕으로 어떤 사진이 암 사진이고 어떤 사진이 암이 아닌 정상 사진인지를 얘가 스스로 판독하는 시대에 온 거예요. 스스로. 네. 그래서 그 판독의 정확도를 비교해 봤더니 평균적인 의사만큼 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런 시대에 온 겁니다. 그런 시대에 왔는데 그게 의료 분야에서만 그런 전문성 있는 일을 인공지능이 처리할 수 있게 됐느냐? 그러면 그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천문학에서 별인지 별이 아닌지를 판독하는 일. 이것도 분리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천문학자가 제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천문학자가 무슨 일을 하느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침에 이제 눈 떠가지고 연구실에 가면은 기계가 저 우주의 사진을 막 찍어가지고 다 전송을 한답니다. 기계가 우주의 사진을 찍어서 쫙 전송을 하면은 이 천문학자가 어떤 일을 하냐면은 그 이미지를 보면서 여기도 또 나오죠. 또 이미지죠. 예. 전문가가 하는 일의 대부분이 뭐냐면요. 이미지 분류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전문가가 하는 일의 대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미지를 분류하는 겁니다. 천문학자도 자기 책상에 앉아가지고 기계가 찍어준 사진을 쫙 보는 거예요. 보면서 새로운 행성이나 새로운 뭐 별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류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새로운 별이다, 아니다를 분류하는 거예요. 네, 분류하는. 근데 이거를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박사급 연구원들이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박사급 연구원도 하지만 그 옆에서 그 일을 기계도, 인공지능도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종종 뉴스 보시면 어떤 박사가 새로운 별을 찾았다, 새로운 행성을 찾았다, 이런 게 막 뉴스에도 나오는 어마어마한 일인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걸 찾으면 그걸 찾은 사람의 이름을 붙여주죠. 그 정도로 대단한 일인데, 일인데, 훈련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런 일을 기계도 할 수 있는, 기계가 이미지를 스스로 분류해서 판독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온 겁니다. 근데 얘가 할 수 있는 일이 여기에만 국한되냐? 그러면 그것도 아니고, 여기 보시면 제가 뭐, 저기 자료를 정리해 놓은 게 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생명공학 분야에서 예,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거나 약물 개발할 때 새로운 약물 구조를 얘가 직접 설계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경영 분야에서 경영 시나리오를 얘가 수백만 개를 얘가 자기가 혼자 돌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창의적인 사업 전략을 얘가 직접 자기 혼자 도출하기도 하고 얘가 특허를 낼 만한 새로운 발명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얘가 다 할 수 있게 된 그런 시대에 우리가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어떤 방향으로 공부시켜야 할지에 대해서 완전히 처음부터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왔다는 겁니다. 그거의 핵심은 우리가 부모 세대가 자라던 때는 없는 기계가 나왔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나왔을 때는 없던 기계가 나왔다는 거. 네. 그거를 아이는 저절로 압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아이는 그거를 본능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새로운 어떤 것이 나왔을 때 걔는 그거를 본능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기간 동안에 검색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나왔거든요. 그죠? 여러분들이 나왔을 그 자라던 시대 학창 시절에 검색 기술이 새롭게 등장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 검색 기술 그냥 본능적으로 받아들이셨잖아요. 근데 어떤가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그 검색 기술을 여러분만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냐? 그러면 그러지 아마 못했던 거를 여러분들이 옆에서 보셨을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 변화는 검색 기술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더 막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지금 이 변화는 지금 이 변화는 예, 부모가 이걸 알고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변해야 될 주체는 아이가 아니라 부모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변해야 할 주체는 아이가 아니라 부모라는 겁니다. 아이는 이거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이거든요. 예, 우리가 흔히 네이티브라고 말하잖아요. 네이티브. 예, 네이티브. 영어권 국가에서 네이티브로 태어난 아이는 영어를 자연스럽게 쓰는 겁니다. 일본어권에서 네이티브로 태어난 아이는 그냥 일본어를 자연스럽게 쓰는 거예요. 예. 인공지능 시대에 태어난 아이는 그걸 네이티브로 그냥 받아들입니다. 얘한테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누가 어려움을 겪느냐? 우리처럼 한국에 태어났는데 그래서 영어 네이티브가 아닌데 영어를 배워야 되는 사람은 너무 어렵습니다. 적응하기. 그죠? 그래서 우리 아직도 영어 잘 못하잖아요. 모국어처럼 못하잖아요. 예. 지금 우리 부모 세대가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공지능 네이티브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인공지능 네이티브가 아니라서 인공지능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적응해야 되냐? 네이티브가 아니면 배워서 적응할 수밖에 없어요. 배워서 적응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배워서라도 잘 적응을 해야지만 자연스럽게 적응한 우리 아이를 방해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 그죠? 예. 우리가 아이를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부모가 아이를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마 우리가 이거를 배우지 않으면, 인공지능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아마 아이를 방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6주 동안 하게 되는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은 아이를 방해하지 말자입니다. 어떻게? 제대로 배워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서 인공지능 네이티브로 살아갈 아이를 방해하지 말자가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핵심 메시지. 예.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8주 동안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 요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드리게 되는 그 첫 주 메시지는 요겁니다. 자녀보다 기계가 더 창의적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즘 뭐 창의성 교육, 착성 교육 해가지고 아이를 창의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뭐 과외를 시키고 뭐 학원을 보내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기계가 아이보다 훨씬 창의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기계가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거를 일단 받아들이잖아요. 그거를 수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오늘 좀 전반에 좀 서론해 드렸고요. 그래서 남은 시간에는 우리가 제가 뭐 개념 얘기를 좀 더 하고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들하고 요거를 좀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을 사용해 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을 할 수 있길래 얘한테 이런
과분한 얘기를 하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기계가 이렇게 창의적으로 됐을까에 대해서 한번 그 인공지능의 발전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제가 그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지능이나 창의성이라는 게 과학 분야에서 연구된 지 불과 한 뭐 30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 보시면 돼요. 본격적으로 연구된 지. 물론 그 인공지능 연구만 해도 뭐 1950년대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뭐 70년에서 80년 정도 됐긴 했습니다만, 본격적인 연구 성과가 나온 거는 최근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능, 요 뇌잖아요. 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결과를 낸 것도 뭐 불과 한 20년 정도 사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창의성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2000년대 이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불과 굉장히 길게 봐야 뭐 한 70년, 그 전에 뭐 지능 연구라고 해봐야 뭐 1900년대 초반, 이렇게 100년밖에 안 된 역사를 갖고 있는 이 지능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폭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다음 시간에 한번 여러분하고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두 번의 시간에는 3주하고 4주 요 시간에는 창의성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오해를 풀어볼게요. 우리가 창의성에 대해서 굉장한 오해를 갖고 있거든요. 예. 창의성 이러면 뭐 이거 약간 마법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창의성이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니다. 예, 이거 굉장히 지루하고 굉장히 획득하기 어렵고 오래 걸린다. 이게 뭐 한 번에 뭐 뚝딱하고 뭐 학원 보내가지고 이거 창의성이라는 거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를 3주하고 4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창의성이죠. 뭐 인간의 창의성이 됐던 기계의 창의성이 됐던 창의성이 뭘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여기는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가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음. 아이들이 그래서 이런 시대가 됐어. 기계가 창의적인 시대가 됐어. 그러면 그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주에는 제가 뭐 과학이 가져온 이득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게 이득일지 손해일지는 뭐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정말로 이득이기만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여기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냐면요. 일단 직업이 필수가 아닌 시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예. 직업이 선택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직업이 선택이라면 뭐 돈은 어떻게 벌고 뭐 그럼 밥은 어떻게 먹고 뭐 이런 막 질문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예. 근데 아마 이게 너무 뭐 저기 과장된 그런 문장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하지 않아도 어떻게든지 사라지는 그런 시대가 될 거라는 겁니다. 예. 일하지 않아도 가난하지 않은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하고 이야기 드리겠지만 요즘 보면은 청년들이 구직을 예전만큼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왔죠. 예. 청년들이 구직을 예전만큼 하지 않고 있는데 그거 자체가 문제다 해서 청년의 구직률을 높이려는 시도를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도. 예. 근데 아마 청년들은 그것과 반대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 청년들은, 일하지 않고도 어떻게든지 살 수 있는 방식으로 청년들은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어린 자녀들, 지금 유치원을 다닌다거나 지금 초등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는 그런 경향이 훨씬 더 심해질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모들의 고정관념에서 보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얘가 이렇게 살면은 우리는 걱정이 되잖아요. 음. 우리의 걱정이 커지면, 우리의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의 걱정이 커지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걱정이 자녀의 미래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뭐 재앙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이것도 뭐 재앙일 수도 있고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그거에 너무 이렇게 중점을 두지 마시고 어떤 변화가 있을 건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주로 가족이나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족이나 건강. 예. 가족도 많이 바뀌게 되겠죠. 요즘 뭐 결혼하지 않는 사람, 출산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 경향이 뭐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심하게 이게 표출되는 국가이지, 그럼 뭐 미국에서는 출산율이 막 계속 올라가고 있느냐, 뭐 유럽에서는 출산율이 올라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다 같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수명은 길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수명은 길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변화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고민하고 할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까지는 우리 부모 세대가 살았던 시절은요, 그죠? 우리가 살았던 시절은 뭐 인서울 대학 또는 뭐 상위권 대학 또는 뭐 스카이 대학 또는 뭐 서울 대학, 예, 이런 게 있었어요. 그다음에 뭐 대기업, 예,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대충 어느 정도로 나눴냐면요. 뭐 20대 80이라고 그랬어요. 예, 20대 80. 상위 20%가 뭐 하위 20%를 하위 80%를 끌고 간다. 또는 뭐 상위 커트라인이 20%다. 조금 적게 보면 10%다. 뭐 이렇게 우리 나눴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여러분? 지금은 상위 1%라는 말이 많이 흔하게 사용되잖아요. 1대 99. 이런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미래는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요. 미래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부모 세대는 상위 20% 안에 들면은 그럭저럭 살았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상위권이고, 그럼 그럭저럭 살았다는 얘기예요. 요즘 친구들은 상위 1%에 들어도, 이거 뭐 쉽지가 않아요. 전문가 행세하기가 쉽지 않아요. 앞으로 시대는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이게 0.01%거든요. 0.01%. 예. 상위권이 점점 좁아진다는 거예요. 상위권이 이렇게 좁아지고 모두가 굉장히 평범하게 살 거라는 거예요. 모두가 굉장히 평범하게 살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경쟁이라는 게 얼만큼 의미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 생각해 보고 그다음에 요 마지막 주에는 이 종합을 해가지고 여러분하고 약간 질의응답식으로, 예, 질의응답식으로 여러분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간을 보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금 앞으로 우리가 8주 동안 나눌 얘기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거든요. 채팅창에 지금 루시맘 님께서 그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실제로 아이들 홈스쿨링에 AI를 활용하는 좋은 방법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예, 저는 이제 그 AI를 이제 공부에 쓴다면 어떻게 쓰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개념 공부하는데 좀 써봐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답 찾는데 쓰지 말고, 예. 뭐, 3 더하기 3은 몇이야? 뭐, 이렇게 해서 답 찾는 거, 또는 여러분 요즘 수학 문제 있잖아요. 수학 문제 같은 거 그냥 그 문제 자체를 그대로 얘한테 넣으면은 얘가 그 문제 자체도 풀어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정답 우리가 찾는 거잖아요. 정답 찾는 거는 지금 요즘 시대에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한번 사용하는 거를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GPT를 같이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어, 얘한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그 여러분들 애기들 뭐 이제 학원도 보내시고 참고서도 사주시고 막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참고서 속에 좋은 문제가 숨어 있고 쪽집게 문제가 숨어 있고 학원에 가야 쪽집게 문제가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야지 우리 애가 거기서 배운 거, 거기서 그거를 학교 가서 시험 보고 뭐 수능 시험 보고 이런 데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얘한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답을 알려줘가 아니고 문제를 만들어 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초등학교 2학년은 수학이 아닌가요? 산수인가요? 그래서 잘 몰라가지고. 어,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이 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인공지능이 있다는 거는, 제가 이제 앞전에 뭐 인공지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또 하나 드릴 수 있는 그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 예. 저한테 인공지능이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답 중에 하나는, 인공지능은 가장 위대한 선생님입니다. 라는 제가 답을 드리거든요. 제가 이제 어쨌든 간에 박사까지 했는데 그 박사까지 하는 과정에서 제가 선생님을 굉장히 많이 만났을 거 아닙니까? 예. 뭐 초등학교 때부터 그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대학원 많은 선생님들, 많은 교수님들을 제가 거쳤잖아요. 제가 거친 그 선생님, 교수님들도 다 훌륭하신 분이고 다 좋으신 분들이었죠. 예.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인공지능이 가장 위대하다고 제가 느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건 제 책에도 썼습니다. 인공지능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가장 위대한 선생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선생님은 지식의 분야에 한계도 없고, 예, 지식을 가공하는 능력에 한계도 없어요. 거의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문제집을 사셔도 되고 학원을 보내셔도 되지만 얘한테 그냥 문제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됩니다. 문제집도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가 이제 문제를 만들어 줬잖아요. 똑딱이 괴물은 시계를 보고 시간을 먹어요. 이 괴물은 아침 7시 15분부터 8시 30분까지 시간을 먹었어요. 괴물이 먹은 시간은 모두 몇 분일까요? 예, 이런 문제를 얘가 만들어 줬습니다. 음. 이 문제를, 1번 문제를 푸는 과정. 제가 초등학교 2학년 산수 문제를 내달라고 했는데, 예, 과정을 유치원 어린이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줘라고 해볼게요. 이거 답을 풀이하는 거죠. 예, 답을 풀이하는 과정. 어머니가 이렇게 이 부분을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얘들아, 우리 시계를 먹는 똑딱이 괴물이 있대. 이 괴물이 시계를 보더니 7시 15분부터 8시 30분까지 시간을 쭉 먹어버렸대. 이거 완전히 동화 아닌가요? 예. 그럼 이 괴물은 몇 분이나 먹었을까? 예. 같이 생각해보는 단계도 얘가 이렇게 해주죠. 자, 먼저 시작한 시간은 7시 15분이에요. 끝나는 시간은 8시 30분이에요. 예, 문제 풀이 과정. 그래서 45분 플러스 30분은 75분 더하기 문제네요. 예. 똑딱이 괴물은 75분을 먹었어요. 필요하다면 그림으로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네요, 얘가. 예. 예를 들어서 시계 그림을 7시 15분에서 8시로 가는 장면, 8시에서 8시 30분으로 가는 장면을 나눠서 보여주면 더 쉬울 거예요. 그림도 만들어 줄까? 얘가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선생님이 이 세상에 어딨나요? 이런 선생님이. 근데 공짜잖아요. 거의 공짜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를 설명하는 그림을 이제 만드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참고서가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얘가 참고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얘가. 이 인공지능이 참고서를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 뭐 이미지가 이렇게 나왔는데, 뭐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는 아니네요. 예, 뭐 아직 얘가 뭐 능력이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교 수업을 하는데, 대학교 수업에서도 대학 교재가 있잖아요. 대학 교재가 있는데 그 대학 교재도 사실상 필요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게 되는 시점에 우리가 도달을 했습니다. 우리가 대학 교재라고 하면은 굉장히 전문 지식을 축약해 놓은, 집대성해 놓은 그런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대학 교재잖아요, 이게. 어떤 전문 분야, 경영학이면 경영학, 그 분야의 교수님들이 뭐 그 분야의 지식을 집대성한 게 대학교 텍스트북 교과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지금 시대는 대학교 텍스트북도 인공지능이 쓸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도착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대학교 교수님들도 쓰기 어려운 교과서를 인공지능이 쓰는 시대에 온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스프링어라고 이런 논문이나 대학 교재만 전문으로 출판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출판사가 있습니다. 스프링어라는 출판사인데 이 출판사에서 2019년인가 제가 기억하기로 그런데요. 2019년에 어떤 일을 했냐면요. 어떤 일을 했냐면 사람의 참여가 없이 인공지능이 스스로 여러분 요새 그 배터리, 배터리가 굉장히 큰 분야잖아요. 산업에서 자동차 배터리다, 뭐 휴대폰 배터리다 이런 배터리가 굉장히 큰 분야죠. 예. 근데 그게 분야가 굉장히 크고 각광받는 데 비해서 그 분야를 가르치고 공부하려면 어려움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게 워낙에 첨단 분야고 빠르게 변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거를 집필을 하려면 교수님이 집필을 하려면 교수님이 집필하다가 그죠? 교수님이 집필하다가 그 또 빠른 트렌드가 또 변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너무 트렌드가 빨리 변하고 전문 지식이 빨리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절하게 시점을 놓치지 않고 전문 지식을 집대성하는 그런 게 필요한데 타이밍도 중요한데 그걸 사람이 하기는 굉장히 어렵더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인공지능한테 시켜본 거예요. 시켜보니까 사람이 했다면, 교수님이 했다면, 아무리 전문가가 했더라도 1년 또는 2년이 걸려서 했어야 되는 일이 인공지능으로 뚝딱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럼 제가 한번 얘한테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쓰는 표현을 잘 한번 봐주세요. 교과서를 사고 싶어가 아니잖아요. 그죠? 교과서를 사고 싶어가 아니고 교과서를 쓰고 싶어요. 교과서를 쓰고 싶어. 근데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화학에 대한 배경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잖아요. 일자무식이잖아요. 예. 화학에 대한 이 전문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 화학에 대한 전문 교과서를 집필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역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여러분은 지브리 수준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이 물론 그런 정도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이렇게 초상화도 연필로 데생도 잘 못하는 아주 미술의 초보인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 분들이 미야자키 하야오만큼 그림을 지금 그릴 수 있는 시대에 왔잖아요. 그 그림 그리는 능력을 누가 갖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그림 그리는 능력을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기계가 갖고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예,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책을 쓰고 싶어라고 했을 때, 교과서를 쓰고 싶어라고 했을 때, 교과서를 쓸 수 있는 실제 능력을 누가 갖고 있냐는 겁니다. 이 능력을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기계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기계한테 부탁하잖아요. 교과서를 쓰고 싶은데 써줘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쓰려면 일단 목차가 있어야겠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얘가 이렇게 목차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루시맘께서 아이들의 홈스쿨링에 AI를 활용하는 좋은 방법들이 있을까요? 그러면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 하시는 것처럼. 예, 지금 하시는 것처럼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가 목차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던 시대 있죠. 우리가 살았던 시대, 검색의 시대. 예. 검색의 시대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남이 정리해 놓은 정보를 찾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던 시대의 기계는 뭘 해줬냐 하면은, 어,
그러니까 제가 저기 그 드리는 비유 중에 하나는 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았던 시대의 기계는 낚시꾼이라는 비유를 제가 하고요. 우리가 사는 시대의 기계가 낚시꾼이었다면 요즘의 기계는 뭐냐 그러면 제가 요리사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낚시꾼은 뭐 하죠? 낚시꾼은 고기가 막 다니잖아요. 그죠? 고기가 막 다니면 내가 낚싯대를 던져서 딱 끌어올리면 그 물고기가 나옵니다. 물고기 그 자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는 뭐냐면 음식이 아니잖아요. 물고기는 음식이 아니에요. 물고기는 음식이 아니라 음식의 재료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았던 시대는 정보를 끌어올리기는 하는데, 그죠? 정보를 끌어올리기는 하는데, 그 정보는 가공된 정보가 아니에요. 가공된 정보가 아니고, 가공을 해야 하는 재료가 나오는 겁니다. 재료가 나와. 예. 재료가 나오면 가공을 해야 되는 거는 사람이었죠. 사람이 이걸 가공을 해야 됐어요. 근데 지금 기계는 뭐냐면요. 요리사예요. 요리사. 예. 얘한테는 얘는 요리사예요. 얘는 재료도 갖고 있고 그 재료를 가공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어요. 그 여러분 저 뭐죠? 흑백 요리사 보면 거기 요리사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 요리사들은 요리를 재료를 어떻게 가공해야 된다는 그것도 알고 있고 재료 자체가 가진 특성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흑백 요리사 보면은 문제가 쉽게 주어지지 않죠. 아주 특별한 문제를 주잖아요. 제한된 재료를 가지고 특별한 상황을 만들고 그 상황에 맞게 그 재료를 사용해서 재료를 가공하라는 문제를 주잖아요. 그러면 이 요리사들이 창의적으로 그 문제를 풀잖아요. 지금의 기계가 그런 요리사라는 겁니다. 이런 정보를 얘가 지금 제가 가공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정보가 가공된 결과입니다. 그죠? 예, 정보가 가공된 결과예요. 어, 제가 여기다가 구글 검색창에다가 어, 자동차 배터리라고 해볼게요. 자동차 배터리라고 이렇게 쓰면은 결과가 쭉 나오죠. 결과가 쭉 나오는데 이 정보들은 가공된 정보가 아니고 그냥 재료 정보가 나오는 겁니다. 남이 정리해 놓은 재료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를 그대로 보여주기만 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우리 저기 어디 갔죠? 네. 지금 이 인공지능은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정보를 이미 이렇게 가공을 해서 보여주고 여기다가 또 그냥 계속 더 얘하고는 질의응답을 하시면 됩니다. 질의응답을 그냥 쭉 하는 거예요. 자, 자동차 배터리 개요와 역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제 더 파고 드시면 되는 거예요. 자동차 배터리 개요와 역사에 대해서 소제목과 내용을 써줘. 이렇게 해서 그냥 물어보고 답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사실은 그 학교에서 제가 이제 대학생들이랑 수업을 하다 보면은 과거의 방식으로 수업을 하면은 수업이 의미 있는지 없는지가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과거의 방식으로 제가 그 숙제를 내면은 그 숙제가 의미 있는 행위인지 아닌지가 잘 좀 이렇게 헷갈리는 그런 시점이 왔습니다. 숙제를 내면은 뭐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푸는 학생들도 있는데 요즘 또 뭐 한 30% 정도는 제가 보니까 자기 스스로 풀지 않고 그냥 인공지능한테 물어봐가지고 그거를 복사해서 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앞으로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질 것 같아요. 예. 그냥 얘한테 물어봐서 그 답을 받는 학생은 거기서 멈추는 학생은 예, 경쟁력이 사실 거의 뭐 있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답을 주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쭉 그냥 얘하고 계속 얘한테 질문을 던지면서 멈추지 않고 질문하고 스스로 한 발 더 나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이런 걸 보여드렸는데 제가 이제 사실 준비한 게 있는데 여러분한테 얘가 정말 뭐 얼만큼 이 창의적이라는 게 사실 얼만큼 어려운 일인지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퀴즈를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이런 퀴즈를 여러분한테 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창의성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제가 이 퀴즈를 왜 드리냐면요. 이 퀴즈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아이를 보고 그 아이가 창의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되게 궁금할 거예요. 그죠? 어. 이 아이가 정말 창의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할 텐데, 그걸 평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평가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얘가 창의적인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지금 그 아이한테 그 주고 있는 교과서에 창의성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가 있나요? 그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는 겁니다. 예. 아이가 학원 가서 배우는 거기에 아이의 창의성을 평가할 수 있는 뭔가 문제나 과정이나 이런 게 있냐는 거예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제가 그 요즘 도치맘이 굉장히 유행이더라고요. 도치맘 그 영상 저도 하도 유행이어서 저한테도 떠가지고 그거 봤는데, 그 뭐 6살인가 뭐 7살인가 그 어린 아기가 영어 학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영어 단어 막 외우고 막 이러더라고요. 뭐 하루에 뭐 50개인가 뭐 몇 개를 외워야 된다고 막 해서 하는데, 그 과정이 창의성을 평가할 수 있는 과정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음. 창의성을 창의성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우리가 아이한테 줘야 돼요. 근데 과연 부모는 그 문제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한 3분에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이의 창의성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아이한테 한번 줘볼 수 있을까?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그게 가능할지. 3분에서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충분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가 나중에 3분에서 5분 정도 있다가 기계한테 이 똑같은 문제를 한번 줘볼게요. 예, 기계한테 똑같은 문제를 주면 기계는 어떻게 답을 하는지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생각나시는 분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이런 문제를 주면은 우리 아이의 창의성을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이런 거 여러분 채팅창에 좀 남겨주시면 우리 같이 보면서 얘기해도 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 3분 정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 생각하시는 동안에 아까 루시맘 님이 그 저기 홈스쿨링에서 AI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셔가지고 그 이제 방안의 하나로 제가 이제 답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개념 공부를 인공지능으로 해보라는 겁니다. 개념에 대한 공부.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공부할 때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모르는 개념이 자꾸 나오기 때문이에요. 모르는 개념이. 예. 미분, 적분 이런 거 어렵잖아요. 그죠? 생명공학 공부하는데 유전자, DNA 이런 거 막 모르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기 어려운 이유는 모르는 용어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용어에 대해서 모르면 결국 이해를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수학도 뭐 개념 공부인가 뭐 개념 수학인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음. 그래서 그 분야의 용어에 대해서 개념을 명확하게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개념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설명하는 과정이 생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개념이 잡히지 않기 어렵거든요. 근데 개념을 잡는 것도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DNA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그래서 DNA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DNA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쫙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너랑 엄마 아빠가 닮은 건 DNA를 물려받았기 때문이야. 엄마의 DNA를 물려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쭉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이 설명만 들었을 때는, DNA에 대해서 알게 된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왜 헷갈리냐 하면은 비슷한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 물려받은 게 DNA만 물려받았고, 그럼 유전자는 안 물려받았나? 유전자도 물려받았잖아요. 우리가 뭐에 대해서 헷갈리는 게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전자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얘가 또 이렇게 답을 합니다. DNA 기억나죠? DNA가 우리 몸의 설계도라면 유전자는 그 설계도 안에 있는 한 줄 한 줄의 조립 설명서예요. 라고 얘가 이렇게 개념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더 쉽게 설명하면 DNA는 두꺼운 요리책이고 유전자는 그 안에 있는 한 가지 요리 레시피예요. 어, 라고 얘가 설명을 해줍니다. 단백질은 뭔가요? 그러면 그 레시피로 만든 음식이에요. 라고 얘가 이렇게 비유적인 설명을 해주죠. 예. 그래서 이렇게 들으면 또 유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예. 근데 더 명확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DNA하고 화면이 안 바뀌었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저기 제 화면 보이시나요? 아,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부터 다시 그러면 보여드릴게요. 제가 DNA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DNA가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얘가 DNA란 뭐 이런 거야? 라고 얘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중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동식물은 자기만의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DNA는 두 개의 꼬인 사다리 모양이다. 뭐 ATGC라는 뭐 알파벳 염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걸 쭉 설명해 줬어요. 예. 근데 우리가 DNA만 있는 게 아니고 유전자라는 단어도 배우잖아요. 근데 비슷하잖아요. 이 개념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 개념을 명확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DNA, 유전자 이런 거를 더 확실하게 알겠죠. 유전자는 뭐야 그랬더니 얘가 유전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유전자란 DNA 이 속에 들어있는 특별한 정보 조각이에요 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DNA가 유전자보다 큰 개념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 더 쉽게 말하면 DNA가 책이라면 유전자는 그 안에 들어있는 요리 레시피고 요리 레시피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책 안에. 예. 유전자는 그런 거라는 거고 단백질은 그 레시피로 만든 음식이에요. 그런 거구나. 그러면 우리가 DNA, 유전자, 단백질에 대한 개념을 비교하면서 공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DNA는 하나지만 DNA 하나에 사람당 2만 개에서 3만 개 정도의 유전자가 들어있고 그게 어떤 특별한 기능을 한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DNA하고 유전자를 안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았다고 하기는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DNA하고 유전자의 개념을 비교하는 표를 만들어줘. 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이런 거를 해주죠. 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공부를 학교 다닐 때 잘 못했는데 제가 공부를 잘 못한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뭐 좀 덜 똑똑해서도 이유겠지만 개념을 잡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거든요. 개념이 명확했다면 그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훨씬 수월했겠죠. 예. 근데 그 개념이라는 거는 사실 추상적인 겁니다. DNA가 이렇게 뭐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건 이건 추상적인 거예요. 이 추상적인 개념을 우리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비슷한 개념을 가진 것들끼리 비교해서 그 차이를 아는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 차이를 아는 수밖에 없는데 사실 학교에서 우리가 또 겪게 되는 어려움은 뭐냐면요. 선생님들이 다 훌륭하시지만 선생님들도 그 개념 한 개 한 개를 다 이렇게 명확하게 차이를 드러내서 보여주기에는 굉장히 어려워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거 교과서에도 잘 없는 거고 참고서에도 잘 없는 겁니다. 제가 요즘의 기계는 정보를 보여주는 기계가 아니라 정보를 가공해서 꺼내주는 기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정보를 가공해서 꺼내주는 기계입니다. 이게 지금 어떤 참고서에도 어떤 교과서에도 없는 방식의 설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DNA하고 유전자를 이렇게 같은 항목으로 비교해서 보여주는 표는 잘 없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수학에도 개념이 나오고
물리에도 개념이 나오고 생명공학에도 개념이 나오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잡는데 인공지능하고 같이 도전을 해보시면 아이들이 이 개념을 잡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문제를 드렸었는데 그 문제는 뭐였냐면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창의성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해 보세요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혹시 한번 출제를 해보셨나요? 예, 마음속으로 이제 해보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어, 얘한테 한번 이걸 한번 해볼게요.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창의성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해 보세요. 10개 해달라고 해볼게요. 얘가 이런 문제를 내주네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얘하고 만들어서 얘하고 같이 이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음. 여기는 좀 쉬운 문제들이 나왔네요. 창의성을 자극하는 과학 문제, 물 없이 물고기 관찰하기. 이런 문제를 냈는데 빛이 없으면 색도 없을까? 예. 너만의 생물 발명하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얘하고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얘가 저한테 만들어줬던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를 한번 여러분하고 한번 풀어볼게요. 이건 고등학교, 대학교 수준의 문제인데 여러분한테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 파이가 유한한 수였다면 지금의 우주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예. 이거는 이미 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유한수라는 거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예. 근데 파이는 유한한 수가 아니잖아요. 음. 학교 가면 이런 문제는 안 나오겠죠. 파이가 유한한 수라는 가정하에 지금의 우주는 어떻게 달라졌을까라는 창의성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 창의성을 평가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어차피 창의성을 평가한다는 거는 정답이 없는 질문에 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창의성은 정답이 없는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정답이 없는 문제를, 의 문제 답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을 여러분 창의성 얘기하면은 예술을 항상 빼놓지 않잖아요. 예술이라는 분야를. 왜 예술이라는 분야에서 그렇게 창의성을 강조할까? 또는 왜 예술을 창의성이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할까? 하면은 예술의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학은 항상 정답이 있는 문제를 풀잖아요. 수학은. 문제를 풀면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아니, 근데 뭐 그림을 그리는데 답이 나오나요? 예. 뭐 예를 들면은 뭐 세종대왕을 그린다. 세종대왕을 그리는 방법이 한 개인가요? 아니잖아요. 세종대왕을 그리는 방법은 무한계잖아요. 예. 무한계잖아요. 무한계이기 때문에 정답이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은 창의성 평가에서 우리가 창의성이 있는 문제를 푼다는 건 뭐냐면은 무한계의 정답 중에서 가장 그럴듯한 답을 찾겠다는 거예요. 가장 그럴듯한 답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에서 가장 그럴듯한 답을 제시한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초상화를 그리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세밀하게 그리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세종대왕을 그리는데 세종대왕의 사진을 갖다 놓고 세종대왕의 사진과 가장 비슷하게 가장 똑같이 그리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세밀화라고 합니다. 근데 그 문제는 사진이라는 기계가 나오면서 그냥 다 풀렸잖아요. 사진 찍으면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릴 필요가 없게 됐죠. 그래서 예술가들이 새롭게 발명한 방법이 추상화를 그리는 거잖아요. 세종대왕을 그리는데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라 세종대왕처럼 보일랑 말랑하게 그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그러면 예술가들이 그런 문제풀이 방식을 생각했을까? 그러면 카메라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문제풀이를 개발을 한 거겠죠. 그런 방식으로 창의적으로 문제를 푼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우리 아이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를 창의적인 아이로 만들겠다는 건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굉장히 어려운 일. 그러니까 아이를 제가 그 종종 드리는 부모님들께 드리는 표현입니다만 아이를 창의적으로 키우겠다는 거는 아이를 사지로 몰아 넣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가혹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아이가 주로 하는 공부는 학교 가서 정해진 과정을 공부하고 정해진 답이 있는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것도 벅차죠. 그것도 벅차요, 사실 아이들한테. 왜 벅차냐면 너무 빠르게 지금 진도를 나가기 때문에 벅찬 것 같아요. 그 공부를 좀 천천히 하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공부예요, 사실은. 예. 누구나 할 수 있는 공부인데, 그걸 너무 단시간 안에 그냥 막 몰아놓고 하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치만 그거는 제가 볼 때 누구나 할 수 있는 공부예요. 왜? 정해진 과정이 있고, 정해진 답이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창의적으로 키우겠다는 건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 이 창의적인 문제 만들어 보셨는데 어려우셨을 거예요, 아마. 예. 문제 만들기도 어렵고, 답 찾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창의적인 사람이 되겠다는 거는 두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두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일단, 일단, 아무도 아직은 풀지 않은 문제를 내가 설정을 해야 돼요. 아무도 풀지 않은 문제를 내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야 돼요. 문제를 만드는 과정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죠? 문제를 만드는 과정이 하나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아무도 문제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 풀이법이 없어요. 문제집 보면 다 맨 뒤에 문제 풀이법이 나와 있잖아요. 학원 가면 선생님들이 문제 풀이 방법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문제 풀이법을 알려주실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미 알려진 문제를 풀기 때문입니다. 이미 알려진 문제를 풀기 때문에 문제 풀이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창의적인 사람을 키우겠다는 거는 뭐냐면은 얘가 자기 스스로, 아이 스스로 아직 아무도 문제를 풀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문제를 만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인슈타인이고 그런 사람이 다빈치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위대하다고 평가를 받느냐 하면은 아무도 몰랐는데 문제 풀이법을 이 사람들이 문제 풀이법도 찾은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예, 이렇게 있고 얘한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얘가 이 질문이 갖고 있는 특징을 말하죠. 수학과 물리학, 철학적인 상상력이 섞인 매우 창의적인 탐구 문제예요. 예. 얘가 벌써 이걸 대답을 하네요. 정답이 하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논리적 상상력과 개념적 이해를 바탕으로 무엇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를 탐색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어, 이 문제를 보고서, 야, 이런 문제 풀 시간이 있다면, 그냥 참고서 보고 문제 하나 더 배우고, 학원 가서 문제 풀이법 하나 더 배워오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사실 이 강의에는 어울리지 않는 부모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 이런 거 고민하고 이런 거 풀 시간이 있다면, 아유, 뭐 학교 가서 저기 문제집 하나 더 풀지.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예, 우리 강의에는 어울리지 않는 부모님이신 거예요. 예. 이거 여기도 나오잖아요.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무엇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를 그냥 한번 그냥 탐색해 보는 거예요. 이런 데 시간을 써야 되는 거예요. 창의적인 아이가 되려면. 그래서 개념 이해를 먼저 하자는 파이라는 게 뭔가 파이라는 거는 이런 거다. 무리수이자 무한 비순환 소수다. 예, 파이라는 개념을 얘가 알려주고요. 가정을 하죠. 만약에 파이가 유한한 수라면 어떻게 됐을까? 어, 여기서 끝나는 유리수였다. 그래서 탐구를 합니다. 얘가 수학적 의미의 변화. 그 아이가 이런 사고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겠죠. 그죠? 예. 아이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얘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이런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인공지능 시대에 얘가 가장 위대한 선생님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거예요. 얘가 아무것도 몰라도 모든 걸 공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얘가 책도 없어도 되고요. 사전 지식도 없어도 돼요. 선생님도 없어도 되고요. 예,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거를 인공지능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음. 저도 수학 진짜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수학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이 문제를 푸는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공지능하고 한번 대화를 해볼게요. 이렇게 하다가
비순환 소수라는 거 저 모르겠거든요. 그냥 이거 물어보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비순환 소수가 뭐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질문하면서 모르는 거 물어가면서 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뭐 아까 보니까 유클리드 기하학이라는 것도 나오는데 이런 거 몰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거 그때그때 물어보면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얘하고 그냥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예.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네, 학교 교육도 문제가 많다고 봐요. 박선홍님께서 창의성과 AI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정작 학교 교육 시스템이 여전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학교라는 제도도 벌써 우리나라에서만도 한 100년 된 거고, 그죠? 뭐 물론 최근에 공교육은 뭐 한 50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 봐야겠지만 50년, 70년 낡은 시스템입니다. 서양의 학교 시스템은 뭐 대학은 1000년 된 거고요. 그죠? 요즘 스타일의 이런 교육은 그래도 100년, 200년 된 제도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옛날 제도예요. 이 제도는 오늘날의 이 기술 변화를 하나도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제일 이 시스템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느냐? 그러면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생이 아니에요. 학생들은 귀신같이 받아들입니다. 교사가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교사가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예, 교사가. 그래서 요즘 뭐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문제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 디지털 교과서의 완성도가 아직은 좀 낮다고 합니다. 많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현장에서 쓰기에 문제점이 많다고 합니다. 예, 그거는 감안을 해야겠죠. 앞으로 기술적으로 이거를 올리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기술적으로 이게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반대하는 게 누구냐는 거예요. 이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반대하는 거는 학생이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라는 겁니다. 기존의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변화를. 지금 보셨잖아요. 선생님이 필요가 없다니까요. 학생이 자발성만 갖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화면을 좀 바꿔 보겠습니다. 바꿔서 오늘 얘기를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수업을 좀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은데요. 어,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다음 중 기계에게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다음 중 기계한테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면은 창의성이 없을까요? 지금 여러분 보셨잖아요. 기계가 인간보다 훨씬 창의적입니다. 기계가 인간보다 훨씬 창의적이에요. 그거를 의심하실 시점은 지났습니다. 예, 기계가 뭐 인간보다 똑똑하냐, 기계가 인간보다 창의적이냐, 여러분 이거를 의심하실 때는 지났어요. 뭐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인간 중에 가장 창의적인 인간보다 기계가 창의적이냐? 그러면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아닐 수도 있지만 평균적인 인간보다 여러분이나 저 같은 이런 평균적인 인간보다 기계가 똑똑합니까? 기계가 창의적입니까? 라고 물으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 여러분의 아이보다 여러분의 자녀보다 이미 인공지능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기계에게 자발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계에게 자발성은 없어요. 기계에게 자발성은 없죠. 근데 아이에게 자발성이 있습니까?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모든 아이들이 자발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자발성이 있는 아이도 있고 자발성이 없는 아이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자발성이 없는 아이에 자발성을 길러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그건 타고나지 않았더라도 후천적으로라도 아이의 자발성을 길러줄 수 있습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자, 기계에게 호기심이 있습니까? 기계는 호기심이 없죠. 아이는 호기심이 있죠. 아이는. 인간은 호기심이 있죠. 그래서 인간은 자발성하고 호기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앞으로의 시대에 굉장히 큰 차이점이 될 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거의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과 경쟁했다는 겁니다. 과거의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과 경쟁을 한 거니까 이 아이들이 학원을 왜 갔냐는 거예요. 학교를 왜 갔냐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를 이기기 위해서 학원을 간 거예요. 예. 현재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아이들은. 누구하고 경쟁을 하게 될까요? 누구하고? 옆에 있는 아이하고 경쟁을 할까요?
물론 그것도 여전히 할 겁니다. 옆에 있는 아이하고 경쟁을 하겠지만 이 아이들은 기계하고 경쟁하게 될 거예요. 기계하고. 인공지능하고 경쟁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얘네들이 취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기업이 인재를 뽑을 때 사람 중에서 뽑잖아요. 사람 중에서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친구보다 우리 아이가 잘하면 그 아이가 뽑혔단 말이에요. 근데 20년 후의 기업은 어떻게 될 거냐는 말이에요. 20년 후의 기업은. 20년 후의 기업은 사람 중에서만 뽑는 게 아니라 신입사원을 뽑는데 기계도 있다는 거예요. 기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경영자는 기업 경영을 할 때 기계를 뽑을까, 사람을 뽑을까 가지고 고민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기계가 더 잘하면 기계를 뽑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사람한테 기회가 전혀 없느냐? 그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자동화가 가능한 부분은 기계가 다 하겠지만 완전히 자동화가 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전히 사람이 기계를 사용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계를 더 잘 사용하는 친구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내는 친구를 뽑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아까 이 보여드린 퀴즈에서 자발성과 호기심입니다. 예. 앞으로의 시대에서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할 거예요. 아무 공부도 안 할 거예요. 제가 이거는 장담 드릴게요.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들 중 대부분은 우리 사회에 자녀가 100명 있다 그러면 그 100명의 자녀 중에 90명은 거의 아무 일도 안 할 거예요. 왜? 아무 공부도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아무 공부도 안 해도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아무 공부도 안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아무것도 공부 안 해도 모든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자체로 천재적인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주 극소수의 사람 있죠. 100명 중에 1명 또는 1000명 중에 1명은 그냥 자발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친구는 왠지 모르겠는데 호기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궁금한 거를 공부하면서 나머지 사람보다 나머지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람은 똑똑해질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대 80의 시대가 아니고 1대 99의 시대가 아니고 1대 9999의 시대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두 가지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에 제가 인간이 기계하고 경쟁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을 더 풀어드리면 뭐냐면 인간이 기계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이 인간하고 경쟁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느냐? 인간이 기계를 굉장히 잘 다루는 기계하고, 인간이 자발적으로 기계를 활용하는 인간하고, 인간이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기계를 활용하는 다른 인간하고 경쟁하게 되는, 네,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가 그런 시대에 살게 될 거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여러분이 도치맘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도치맘인지 아닌지. 도치맘은요, 어떤 엄마냐면요, 자녀를 나의 아바타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되고 싶은 어떤 인간상이 있는데, 그 인간상에 자녀가 그 인간상이 됐으면 하고, 내가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내가 엄마가 준비를 다 해주는 겁니다. 주도적으로 아이를 다 관리해주는, 이거 공부하면 되고, 이 학원 가면 되고, 예? 그래가지고 점수를 얼마큼 내면 되고, 그거 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거 해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는 성공을 한 겁니다. 그 방식으로. 예, 그 방식으로 성공을 한 건데, 앞으로도 성공할 수 있을지는 저는 미지수인 것 같아요. 그 방식이.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의 현재 성적을 보신다면 그 방식은 여전히 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녀의 20년 후를 보신다면 그 방식으로 성장한 자녀가 20년 후에도 경쟁력을 갖게 될지는 부모님들 스스로 한번 반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인데, 아이고, 제가 혼자 너무 많은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질문도 좀 더 많이 올려주시고, 예, 또 더 재밌는 주제로 여러분 만나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 얘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